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공견입니다. 자, 최근에 공공재개발 선정지가 16곳이 며칠 전에 선정이 됐고요. 또 바로 어제 공공주도복합개발 2사 대책 공급계획에서 선정됐던 후보지, 최종 후보지 21곳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서울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선정과 지정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좋은 기회가 왔고 내가 용기를 내서 투자에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아파트를 못 받는 최악의 경우 이런 거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오늘의 주제는요, 재개발, 재건축.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주거환경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뭔 얘기냐면, 동네가 열악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어, 내 집도, 노후됐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도 노후됐고, 내 집도 노후된 데는 뭘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그러니까 동네는 좋아요. 동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뭐 도로도 좋고 학교도 좋고 관공서도 좋고. 근데 내 집만 낡은 거. 이거는 방식이 재건축으로 한다. 이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좀 많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은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나 개발 가능한 지역을 투자로 갔을 때, 대지집은 3평 이하는 청산된다. 또 대지집은 6평 이하는 뭐 청산된다. 아파트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상식들이 시장에 퍼져 있는데요. 제대로 이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주택은요, 면적, 지분 제한 없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지집은 3평 이하, 6평 이하는 현금 청산된다. 전혀 아니라는 거, 요번에 꼭 기억하시고 구분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보유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신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같은 구역 내에서 여기저기 거기 한 3군데 정도로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총 합쳐서 90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 자격이 온전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세 번째,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뭐 양도세를 감면받고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뭐 부부 간의 공유, 또 부모 자녀 간의 공유, 또 이렇게 공유가 많은데요. 공유로 되어 있는 한 개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갖고 있더라도 분양권 자격은 하나만 주어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이 시장의 잘못된 상식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인데요.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분양 최소 규모 1가구 추산액 이상일 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어려운 말인데요.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최소 평형이 24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24평형 그 가격보다 권리가액이 낮으면은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요거는 주택이 아닐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이라면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99%가 재개발 지역 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투자 물건이
주택입니다. 99%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주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주택을 투자한다면 면적과 지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온전하게 주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건축인데요. 자, 재건축은 어떤 조합원 기준 자격을 갖고 있냐면은 재개발보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물론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도 재건축 방식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재건축 구역은 아파트를 보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등기부등본도 붙어 다니고 토지 대장도 따로 없고 이 공동주택 대장이 따로 있어서 대지권이라고 해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붙어 다니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건물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자격이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같은 건물에 있어야 돼요. 그 건물은 따로 있고 토지는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부동산에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땅과 건물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차이는 재개발은 동의를 하지 않아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원입니다. 끝까지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아파트 분양 받으라고 통지가 날라옵니다. 근데 재건축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된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가, 또 비례율, 권리가액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경제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란 무엇이냐? 자,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조합원들의 주택과 토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얼마가 되는지 감정평가한 금액, 그냥 감평가 가격이에요, 말 그대로. 왜 이걸 감평을 하냐 하면은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비례율은 무엇이냐? 비례율은 개발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 비례율이 높으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많다. 조합원 분양분 빼고 용적률이 높거나 용도지역이 상향이 돼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면 그 수익을 다 조합원들이 나눠서 갖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100%보다 아래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요. 위로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조합원의 부동산 가치가 개발 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자, 일부의 유튜버들이 그 사업성이 20% 좋아져요, 30% 좋아져요. 이게 마치 비례율이 20, 30%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구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가액인데요. 권리가액은 조합원의 개발 전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 이거는 추가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된다. 자, 여기서 권리가액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감정가와 비례율을 찾아내는 이유가 권리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5억짜리 갖고 있는데 비례율이 100%야. 그러면은 권리가액이 5억이겠죠? 자, 똑같이 5억입니다. 근데 권리가액이 110%야. 그러면은 내 감정가격은 5억 5천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럼 권리가액 비례율이 90%야. 그러면은 내 권리가액은 4억 5천으로 오히려 감정가보다 낮아지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 개발구역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100 이상이 되면은 좋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추가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조합원 분양가의 권리가액을 빼고 나머지, 예를 들면은 24평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 근데 내 권리가액이 5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빼면 얼마? 추가 부담금 3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리가액이 아까 비례율에 의해서 높아지면은 뭐 예를 들면 6억이 되면은 추가 부담금은 2억으로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왔을 때 조합원들한테 각각 이 수익이 돌아간다는 뜻은 1억 정도 3억을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2억으로 주는 만큼 1억에 대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매우 중요하다. 이 권리가액은 비례율과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추가부담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추가부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보다 클 경우에 내는 건데요.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경우, 내 권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나오는 게 추가부담금.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을 더 내는 거죠. 앞서처럼 분양가 8억에 권리가액이 5억이면은 3억을 추가부담금으로 더 내야 된다. 두 번째, 청산금. 이건 현금 청산하고 다른 거예요. 청산금은 무엇이냐? 이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큰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일 때 있죠.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일 때,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일 때 내 권리가액이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한 채 받고도 2억이 남잖아요. 그 돌려받는 돈 2억을 청산금이라고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24평형을 받는데 8억을 들였다. 그러면 청산금이 권리가액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청산금을 돌려받는 게 무지하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거, 또 권리가액이라는 게 일반 시세보다도 좀 낮게 해서 싸게 평가를 받아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평형을 높여야 돼요. 추가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30평대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11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권리가액 10억인 분이 추가 부담금을 1억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청산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서 아파트를 싸게 받는 게 100번 1000번 유리하다. 따라서 권리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청산금을 받는 게 아니라 평형을 높여서 큰 평형 40평대를 받으셔도 되고요. 평형을 높여서 추가 부담금을 최소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평형을 조정하셔라. 이게 투자의 팁이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고요. 자, 우리 최근에 뉴스라든지 또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통해서 현금 청산이라는 얘기가 과거에는 거의 이제 나오진 않았던 얘기인데, 한때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01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한창 부동산의 가장 저점인 시기에 가재울 뉴타운, 왕십 뉴타운이 미부장 났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부장 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에다가 2차 추가 부담금을 내라고 할 때 언론에서 2차 추가 부담금 폭탄 이런 거 나올 때 추가 부담금을 내게 부담스러웠던 그 조합원들이 다 현금 청산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그때 현금 청산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재개발의 현금 청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정부가 공공주도형 이사대책, 이사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현금 청산,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는 건 현금 청산할 거야 라고 좀 협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현금 청산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죠. 자, 현금 청산은 어떤 때 되느냐? 도시및 주환경정비법에 정해져 있는 법 내에서는요,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아파트 받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몇 평형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회하신 분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현금으로 청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이 현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난 조합원 안 할래, 현금으로 계산해서 줘, 요것도 드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까 그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자격을 봤을 때 나왔던 얘기죠. 비주택 갖고 있을 때
아파트 분양받기에 권리가액이 적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24평 아파트 분양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주택일 경우에 권리가액이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까 명기를 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자, 조합원 자격, 이건 재개발 조합원 자격입니다. 자, 비주택일 때 분양 최소 규모 대부분이 24평입니다. 뭐 그보다 작은 거를 지은 경우도 있겠죠. 22평이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 한 가구의 추산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된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상이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건, 조합원 요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내가 어렵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어디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 또는 개발 가능성이 높다 또는 어떤 구역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 3년 뒤 5년 뒤 지나서 이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폭삭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초기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각종 개발 계획들, 개발 구역들 또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층고 제한도 풀겠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이하 제한도 풀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막 굉장히 많이 시중에 이제 열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을 자꾸 올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